안녕하십니까? 방사선 치료 직내 펠라인 인젝션 사이살코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경상대학교 영상의학과 황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조심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다들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방사선 치료 직내는 4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에 대한 총론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살코마에 국한되어서 대략적인 내용과 그리고 치료 증례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종양이라는 특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양은 쉽게 이야기해서 신체 조직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과잉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양성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게 됩니다. 악성 종양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이를 캔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캔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바로 이 주변 조직의 인베이전, 침윤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의 메타스타시스, 전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병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육안적으로 보이는 그로스한 튜머 외에도 이런 인베이전이 되는, 인필트레이션이 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혈액 또는 림프를 통해서 림프절, 폐, 뇌, 뼈, 그 외 여러 가지 조직들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양의 특징들 때문에 저희는 종양이 진단되고 나면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단독 또는 병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는 무엇일까요?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이 종양에서는 최대의 선량을, 그리고 주변에는 최소 선량을 주는 것을 목표로 저희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종양은 최대한의 죽이면서 주변 정상 조직에는 부작용이 최소로 생기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이런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무엇이 있느냐? 기능과 형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할 경우에는 이 기능과 형태를 보존할 수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초기에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과 형태를 보존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힘든 수술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넓은 영역에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수의에서는 브레인, 네이절, 블래더, 프로스테이트 이런 조직에서 생겨 있는 튜머는 사실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방사선 치료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방사선 치료는 과연 종양에 어떤 역할을 해서 데미지를 주게 될까요? 먼저 이 방사선은 DNA를 타겟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A가 만약에 손상을 입었을 때는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해서 결국 세포 사멸 과정을 통해서 종양들이 점점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저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리낙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레이, 감마레이를 통해서 레디에이션을 쏘게 되는데요. 이때는 물과 반응을 해서 이 간접 작용으로 3분의 2 정도의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렇게 직접적인 데미지로 DNA의 사슬을 이렇게 끊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DNA 사슬들이 끊어졌을 때는 결국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어서 점점점 사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디에이션은
점점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실 현재는 이 래피드 아크까지 가능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이전에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는 이런 직각 형태의 치료밖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에 부작용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최근 이런 컴퓨터 기술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기 자체의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실제 종양과 유사한 볼륨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일렉타 시너지 영상입니다. 겐트리는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 겐트리에서 지금 레디에이션이 나오면서 방사선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환자의 테이블 역시 앞뒤, 양옆, 그리고 360도 회전을 하면서 함께 치료 중에 움직이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겐트리 내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환자에 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환자가 누워있게 될 경우에는 겐트리가 회전을 하고 이 회전 속도 역시 빠르게 느리게 움직이면서 종양이 있는 부위에서만 레디에이션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플래닝을 했던 영상인데요. 해부학적 구조 위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방사선 치료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양이 진단되고 난 이후에 쉽게 보호자분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진행을 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먼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CT를 찍고 CT 기반으로 플랜을 짠 다음에 저희가 치료를 하고 리책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상담을 할 때는 이제 환자의 어떤 컨디션이나 그리고 종양의 스테이징, 임상 증상, 종양의 종류 및 위치, 양상에 따라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의 플랜을 짜고요. 그리고 사람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보호자의 시간과 그리고 금전적인 여건 역시 함께 고려를 해서 이 방사선 치료 플랜을 짜게 됩니다. 보호자가 방사선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게 된다면 그 다음 과정은 바로 이 CT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CT는 사실 저희가 진단 목적보다는 방사선 치료 전에 방사선 치료용 CT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전에 CT를 촬영을 하면서 이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스크 제작이나 그 밑에 있는 이런 백락들을 제작을 하면서 CT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된 CT 영상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플랜을 짜게 됩니다. 과연 어떤 빔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빔의 숫자는 몇 개를 사용을 해서 어떤 방식의 방사선 기법으로 저희가 방사선을 쏠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양 부위에 방사선이 최대에 들어가고 주변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저희는 이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횟수나 방법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횟수에 맞춰서 환자는 이렇게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되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지금 회전을 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이 콤빔 CT가 이 환자의 자세는 올바른지 그리고 종양은 위치에 동일하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레디에이션을 계속 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리책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리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상 증상 호전은 없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드시 영상을 재평가해서 현재 종양은 잘 줄고 있는지 또는
종양이 이렇게 잘 줄고 있는지 또는 주변에 부작용은 없는지 아니면 종양이 다시 커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야 하면은 저희는 이제 방사선 치료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 그리고 한다라면은 어떤 식의 방사선 치료를 할지를 먼저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방사선 치료를 위한 CT를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CT 영상을 바탕으로 저희가 방사선 치료 플래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치료, 리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방사선 치료를 이제 프로토콜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저희가 종양이 진단된 환자를 만났을 때는 이 환자를 큐레이티브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큐레이티브라면은 이제 치료적 접근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종양을 줄이거나 없애고 그리고 환자의 생존 기간, 서바이벌 타임을 최대한 늘리려고 목표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큐레이티브고요. 그리고 팔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보다는 남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증이나 임상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큐레이티브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한다라면은 만약 수술과 동반될 경우엔 수술 전에 할지, 수술 후에 할지 또는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할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종양이 진단된다라면은 이 종양의 스테이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양의 그레이드는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큐레이티브 목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진행할지를 선택을 합니다. 즉 저희가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종양 조직의 수술이나 이 레디에이션만으로는 어차피 생존기간을 늘리지 못한다라는 판단 하에 팔리에이티브를 한다는 거죠. 즉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는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큐레이티브 목적은 저희가 최대한 앞에 설명드렸듯이 종양 조직을 없애면서 그리고 줄이면서 생존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 전이가 있을 때는 항암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전 방사선 치료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종양들 또는 술 후 방사선 치료가 유리할 수 있는 종양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종양들 이런 종양들이 조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큐레이티브 목적으로 치료적 접근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종양을 줄이고 생존 기간을 늘리게 만드는 방법으로는요. 이 Definitive Radiation Therapy 줄여서 DRT 또는 Stereotactic Radiation Therapy SRT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DRT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컨벤셔널하게 있었던 방법이고요. 전체 100% 에너지를 아주 많은 횟수로 나누어서 1회에 조금씩의 양으로 이제 레디에이션을 조사를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방사선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완전 절대되지 않은 종양 또는 술전 수루 방사선 치료 단독 모두 가능해서 사실 병용적으로 병행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DRT의 단점은 이제 치료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길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할 때는 이 SRT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SRT 방법은 저희가 100% 에너지의 치료 방법, 즉 이 20회를 할 수 있는 토탈 용량을 3일, 1일에서 또는 5일, 평균 3일 정도에 모두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가는 용량이 아주 높겠죠. 즉 정말 정밀하게 종양을 타겟팅해서 방사선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SRT는 사실 주변 조직으로 침습이 잘 되지 않는 종양에 국한되어서 방사선을 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영역에서 종양이 침습되어 있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고설량을 주변 조직을 넓게 쏠 경우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정상 조직도 많이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DRT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필트레이션 되는 영역이 많지 않은 종양들, 브레인 튜머나 네이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침습 정도가 거의 없죠.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하트 베이스 튜머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SRT 방법으로 3회 고설량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이유 때문에 술후 치료에는 이런 SRT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는 이런 유관적인 조직은 떼어내서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인베이전 되어 있는 조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레디션을 하는 건데 그런 조직에는 강한 설량을 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인필트레이션이 많은 종양에서는 못하고 이렇게 적은 종양에서만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티브 목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환자의 이득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판단이 들을 때는 이런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이 팔리에이티브 치료에 대한 중요도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팔리에이션 테라피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팔리에이션 테라피는 레디에이션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치료 방법이더라도 이런 팔리에이션이라는 것을 좀 잘 적용을 해서 치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정확하게 저희가 보호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종양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임상 증상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종양의 완치나 생존 기간의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치료 효과도 훨씬 더 짧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흔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4일 또는 4회 또는 6회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설량 자체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강에 종양이 생겨서 목 안에 종양 때문에 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통증 때문에 삼키지 못하고 또는 통증 때문에 소변이나 대변을 못 보고 이런 통증이나 증상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때는 이런 팔리에이티브 레디에이션 테라피 이후에 어떤 주변 염증이나 통증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크기를 약간 줄여서 임상 증상을 좀 컨트롤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는 큐레이티브냐 팔리에이티브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살펴볼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했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잠깐 넣어봤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통 종양의 주변부에서는 치료 후에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사선은 사실 산소가 많고 혈류들이 분포가 좋을 때 치료 효과가 높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그로스하게 아주 커진 종양은 사실 내부에 산소도 부족하고 괴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보통 방사선 치료는 이 내부 센터에서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에는 주변부는 재발 없이 잘 없애지만 센터는 효과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방사선 치료는 주변부 재발은 많지 않으나 중심부에서 이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이렇게 그로스한 육안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완전 절제를 잘 해주죠. 하지만 현미경 쪽으로 보이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런 인베이전된 영역들은 사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완전 절제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종양의 주변부에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했을 때는 훨씬 더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수술과 병행을 했을 때 방사선 치료는 어떤 이점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까? 먼저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보통은 저희가 미국에서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했을 때, 수술 후에 했을 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단독을 했을 때를 조사해 보았을 때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는 5%, 그리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45%, 그리고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한 환자들은 5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수술 전 방사선 치료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발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이는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종양이 있고 주변에 인베이전 된 영역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만 수술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로스한 남아있는 영역에서 재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전 방사선 치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언제 출전 방사선 치료를 하느냐? 바로 이제 수술이 불가능할 때 또는 수술이 굉장히 어려울 때 수술이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넥 쪽에서 경부 쪽에서 어떤 사이로이드 튜머가 굉장히 인베이전이 많이 되어서 주변 트라키아나 아니면 식도 쪽 그리고 그 주변 혈관의 침습이 아주 높을 때는 수술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레디에이션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크기를 줄이고 이런 인베이전 된 영역들을 좀 줄여서 수술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고요.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되는 공격적인 종양들에서 어쩔 수 없이 술전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런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 그리고 크고 인베이전이 심한 sarcoma 재발된 튜머, 인베이시브 사이로드 카시노마 이럴 때는 술전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양에서도 만약에 수술이 가능하다면 먼저 수술을 해주고 남는 부위를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과 연관되었을 때는 이 술후 방사선 치료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술후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바로 이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떤 이득이 있을지 예상을 먼저 하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유관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절제해내고 남는 부위를 방사선 치료를 한다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이 부위는 방사선의 효과가 좋고 그리고 최대한 절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술후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좋고요. 대부분 환자에서 술후 방사선 치료 모두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원장님이나 수의사 선생님들이 접근을 할 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종괴가 있어서 조직을 뗐는데 이 부분이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incomplete margin이나 dirty margin, 즉 지금 현재 환자의 종양이 남아있다라는 코멘트를 받게 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레디에이션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생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나 이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과 측에서 수술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수술하는 요즘은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외과 원장님들한테 제가 쉽게 진단을 해드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최대한 떼는 데까지 떼고 안 되면 저희 레디에이션으로 같이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조금 지루하신 내용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요약했었으니까 한번 꼭 기억에 좀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이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 외에도 모든 부위에 생기는 종양에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붉은색으로 지금 적혀져 있는 네이젤 튜머, 스컬 튜머, 인트라크레니얼 튜머, 즉 브레인 튜머, 그리고 프로스테이트 튜머, 유비 튜머, 스파이널 코드 튜머, 크레니얼 메디아스티너 튜머, 하트 베이스 튜머와 같이 수술적으로 수술 단독으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적거나 또는 수술이 하기 힘들 때 그런 종양에서 방사선치료 단독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으로 적혀 있는 종양들은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좋은 종양들이고요. 보시면은 오랄 튜머,
서비컬 리전에 있는 튜머, 특히 이 사이로이드 튜머,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 소프트 티슈 sarcoma, 마스텔 튜머, 페리에이나 글랜 튜머 이런 부분들은 수술이 가능한 부위죠. 하지만 완전 절제가 힘든 경우가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과 병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종양들, 헤파틱 튜머나 리난 튜머, 렁 튜머, 그리고 사지 말단의 튜머들과 본 튜머들은 사실은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런 사지 말단은 사실 앰퓨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렁 튜머나 헤파틱 튜머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과 동반해서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술 전에 하기도 하고 술 후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술 후에 방사선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생존 기간도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 피스는 보통 어깨 사이, 그리고 복벽이나 그리고 이렇게 골반과 가까이의 위치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수술을 단독이 되었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함께 했든 어쨌든 간에 종양 부위를 컴플릿 마진으로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생존 기간은 2년에서 3년, 2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단독으로 했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했든 간에 이 인컴플릿 마진으로 치료가 됐다라면은 생존 기간은 확연하게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의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로는 바로 이 네거티브 튜머 마진을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재발이 되는 시점이 110일과 700일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디지즈 프리 인터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재발이 없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절제 개념으로 치료가 되었을 때는 재발도 700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 뒤에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잠깐 이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보통 백신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백신은 레비스가 됐을 수도 있고 펠라인 루케미아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서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백신 외에도 어떤 마이크로칩 또는 항생제와 관련되어 있는 롱 액팅 하는 항생제를 인젝션 했을 때 또는 롱 액팅 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이제 비흡수성 봉합사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어떤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유병률은 만 케이스가 왔을 때 한 케이스 또는 많게는 만 케이스가 왔을 때 13마리에서 16마리 즉 1000케이스에서 한 마리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백신 이후에 튜머로 발전하는 시간은 4주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 보조제가 함유된 백신이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는 하나 보조제가 첨가되지 않아도 충분히 발생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백신 타입에는 백신 타입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피스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위에서 만성적으로 이런 인플라메이토리 리액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경우에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프로리퍼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튜머를 형성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용어로는 이전에는 백신 어소시에이티드 sarcoma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백신 외에도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젝션 사이트 sarcoma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서 ISS라고 지칭해서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어깨든 어디든 간에 종양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고양이에서 인젝션 사이트 sarcoma냐 또는 논 인젝션 사이트 sarcoma, 즉 그냥 일반적인 파이브로사르코마냐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두 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어느 정도 해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특징적으로는 인젝션 사이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더 크고 그리고 빠르게 자라고요. 그리고 서브큐티스에서 발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논 인젝션 사이사르코마, 파이브로사르코마는 조금 더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성장이 조금 더 늦은 편이고요. 그리고 피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젝션 사이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주변 조직에 인베이전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등 쪽에서 어떤 메스가 확인될 때는 사이톨로지로 사실은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사이톨로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앱세스, 농양을 룰아웃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이톨로지는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이옵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옵시는 언제 하느냐? 보통 이거는 제가 맞는 건 아니고요.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321 룰이라고 해서요. 한 달 안에 급격하게 커졌는지, 그리고 2cm보다는 큰지, 그리고 3달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커졌는지. 그래서 이 만약에 321 룰에 들어온다라면은 보호자분들한테 바이옵시를 권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젝션,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조직학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파이브로사르코마보다 더 어그레시브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클리어나 셀룰라 쪽에 플레어몰피즘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튜머 네크로시스도 많고, 그리고 마이토틱 액티비티도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그레시브한 조직학적 특징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학적 평가만으로는 이제 파이브로사르코마와 인젝션 사이사르코마와 논 인젝션 사이사르코마, 파이브로사르코마는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면역 조직 화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인젝션 사이사르코마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하이 그레이드가 아주 많은 편이죠. 그래서 보통 그레이드 3가 59%만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로우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상 이런 마크로파지 내에서 이제 알루미늄이나 산소 복합물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트라우마틱 아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메센키멀 튜머와 유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고양이 눈에서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만성염증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종양으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페소제네시스와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젝션 사이트 사르코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만성적인 인플라메이토리 셀,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와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이제 프로리퍼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튜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사르코마에서 CT, MRI 평가는 아주 중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 종양 외에도 모든 종양에서 중요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클리니컬 스테이징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양의 정도가 어떤지, 예를 들면 주변 조직으로는 얼마나 침습이 돼 있고, 그리고 정확한 볼륨은 어떤지. 일부 연구에서는 신체 검사에서 손으로 잡았거나 신체 검사에서 수의사들이 측정한 볼륨보다는 CT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측정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만으로는 그로스한 튜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이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지만 저희가 수술을 한다라면 수술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치료 방향을 잡겠죠. 저희가 이제 큐레이티브를 할 것인지 팔리에이티브를 할 것인지, 또는 수술, 항암을 동시에 할지 말지, 레디에이션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한테 예후가 어떨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CT, MRI 평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양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전이를 포함한 스테이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수술 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사르코마가 발생하는 다발하는 부위가 이 스캐퓰라 양쪽 사이, 그리고 바디 월 쪽,
그리고 이 골반강의 프록시말 림의 펠빅 림의 프록시마 쪽 그리고 골반 쪽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 발생했을 때는 수술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원래는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필트레이션이 잘 되는 종양이고 인베이전이 큰 종양이기 때문에 어그레시브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약이 조금 있는 부위들이죠. 그래서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떻게 수술을 할지, 그리고 도저히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수술을 하고 남는 부위 방선치를 한다라는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익시저널 바이옵시는 추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이거는 부위가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은 사실 종양 부위에서 가깝게 이렇게 그냥 수술 겸 절제를 해서 바이옵시 개념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재발률이 더 높고 생존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진다라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부위들을 봉합해버리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재수술을 하든 다시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알 수 없이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바이옵시가 필요하다라면은 종양 내만 바이옵시하게 되는 이런 바이옵시 방법들을 추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수술입니다. 수술이 바로 이 퍼스트 라인 세라피고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캡슐이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워낙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되는 종양이라서 수술이 참 어렵죠. 하지만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클린 마진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어떤 종양보다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와 관련되어 있는 태스크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종양이 있는 레터럴 부위와 그리고 딥 깊이는 2cm에서 3cm를 절제하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2cm, 3cm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보고에서는 2cm, 3cm로 절제를 해봤더니 컴플릿 리젝션이 될 경우는 50% 이하다. 즉 50% 이상에서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체 검사상 만져지는 종양에서는 레터럴로 5cm, 그리고 깊이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근육층을 더 덜어내야지 이제 컴플릿 마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소한 CT를 찍었을 때 종양에서 3cm, 그리고 깊이로는 한 개 층을 더 이렇게 절제를 하라라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가 2, 3cm 라테랄로 마진했을 때는 완전 절제될 확률은 50%, 그리고 4cm에서 5cm 절제했을 때는 97%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생존 기간이 길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널 리젝션이나 익시지널 바이옵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술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서바이벌 타임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즉 리스크 팩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즉 마지널 리젝션 했을 때, 그러니까 종양이 있을 때 정말 마진 부분만 이렇게 잘라냈을 때 확실히 예후가 많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1회 이상의 수술적 절제를 했을 때, 그리고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와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해보지 않은 술자가 했을 때 예후가 많이 안 좋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반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지널 리젝션을 했을 때는 서바이벌 타임이 80일로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와이드 리젝션 했을 때는 이렇게 1년 이상을 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특히 어깨 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도살 쪽에 있는 스피노스 프로세스 같이 절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라식이나 바디 월 전체를 이제 절제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또는 골반 일부를 뜯어내거나 앰퓨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수술 방법은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레터럴로 5cm 그리고 깊이로는 두 개의 층을 모두 절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수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보다는 약간 이 인트라스캐퓰라 쪽에서는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시 봉합이 터지는 경우가 좀 많았다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리니어식 봉합보다는 X자 봉합을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았습니다. 그럼 수술을 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수술 전에 항암을 한다든지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종양이 있는 주변부에 원래는 캡슐이 형성이 잘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변부에 캡슐을 조금 더 염증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두껍고 콜라겐을 함유한 이런 캡슐들이 형성을 해서 아마 수술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술했을 때 재발은 보통 수술을 한 주변부에서 많이 재발합니다. 즉 수술을 하고 난 스카 부분, 즉 봉합이 있는 부분이죠. 그 주변을 따라서 많이 재발을 한다. 이 말은 완전 절제가 되지 않고 인필트레이션 된 영역이 남겨서 봉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제가 제일 이제 요점으로 중요하게 설명드린 부분은 바로 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입니다. 보통 이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르코마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바로 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이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항상 공격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척추과 가까울 때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도살 쪽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다 뜯어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골반의 반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앰퓨테이션을 한다든지 항상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가 잘 없죠. 보호자가 잘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수술 단독보다는 수술 전 또는 특히 수술 후 앞에 설명드렸듯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로컬 컨트롤 하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방사선 치료 효과가 유사하다는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에서는 수술 후 치료가 훨씬 더 좋다라는 연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큐레이티브 목적으로 DRT 목적으로 했을 때는 보시면은 재발이 37개월 평균 37개월 동안 재발 즉 3년 동안 재발이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도록 60%나 재발이 없을 경우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팔리에이티브로 약한 레디에이션을 쐈을 때는 이렇게 1년 정도 재발 없이 살고 생존 기간은 그래도 한 2년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술 후에 PRT를 할지 DRT를 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치료를 할 때 수술을 했는데도 어떤 유관적인 그러니까 어떤 잡히는 정도의 종양이 남아 있을 때는 아무래도 보호자분들한테 조금 더 이런 DRT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용량의 방사선이 들어가야지 더 효과가 높겠죠. 근데 수술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수술을 했는데 남는 부위가 거의 없거나 또는 이제 컴플릿 마진인데 그래도 좀 인베이전 데스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팔리에이티브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원장님들한테 질문 듣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언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들으면은 보통은 수술 후에 이 방사선 치료 시작은 보통 2주 안에 특히 10일에서 14일에 시작을 보통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일찍은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술 후에 너무 빨리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술부가 잘 아물지 않고 봉합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실밥을 풀고 조금 있다가 바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남아있는 인베이전 된 조직에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술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기도 더 다른 종양에 비해서 더 세게 쏘고 필드도 훨씬 더 넓은 부위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종양이 있는 부위죠. 그래서 이 붉은 부위가 보통 그로스한 마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했을 때 그나마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붉은 부위를 수술을 했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마지널 리젝션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에서 봤듯이 생존 기간은 3달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절제를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영역들은 이제 클로즈 마진이라고 합니다. 완전 절제, 컴플릿 마진을 완전 절제는 됐지만 이 종량과 마진 사이가 굉장히 내로하다, 좁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부위에서 충분히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가티브 서지컬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컴플릿 마진인데 충분히 마진을 주고 잘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클로즈 마진이 중요한데요. 컴플릿 마진인데 이 만약에 클로즈 마진이 나왔을 때 보통 인필트레이션이 잘 되지 않는 그리고 양성적인 비나인 비헤이비어를 가진 종양들은 보통 이 클로즈 마진으로도 충분히 뭐라 해야 되지? 재발 안 하고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르코마나 마셀 튜머 이렇게 굉장히 인필트레이션이 잘 되는 큰 종양들은 이런 클로즈 마진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치료를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 단독의 치료는 사실은 치료적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치료를 한다라면은 이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너무 큰 종양이 있고 도저히 수술적으로 제거를 못한다라는 판단 하에서는 레디에이션 단독으로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다 없애서 저희가 완치 개념으로 간다라는 접근은 아예 하지 않는다. 방사선치료 단독만으로는 그냥 이제 이 부위를 크기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나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이 부위 때문에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방사선 치료가 약하든 용량이 세든 리스판스는 어느 정도 있지만 생존 기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증상 완화나 오히려 수술을 조금 더 가능하게 해줄 수는 있다. 이 정도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역시 사실은 아직까지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단독으로는 그렇게 추천은 되지 않고요. 그냥 보조적 치료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서바이벌 타임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 독소루비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TKI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치료 방법에서는 이런 그론스한 튜머가 있을 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을 동시에 다 같이 했을 때 서바이벌 타임이 가장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면역치료, 이뮤노세라피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일부 이뮤노세라피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효과가 저희가 보고를 해서 많은 케이스에서 진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두 환자 케이스를 마련해 봤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경추 부위에 종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경추 부위 피하 종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전이평가를 위해서 지역병원에서 CT를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사실 CT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넣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종양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그냥 수술을 이렇게 절제를 해주시겠죠. 하지만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렇게도 절제를 안 하시겠죠. 보통 이렇게 절제를 해내겠죠. 그렇다라면은 마지널 리젝션, 익시지널 리젝션이 돼서 사실은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보시면은 이런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르코마가 의심이 될 때는 이 조형 증강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영역이 다 지금 침습이 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손에 잡히는 이 종양 부위에서 보통 5cm까지 많이 절제를 해주라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종양이 침습되어 있는 층에서의 한두 개 층을 더 이렇게 절제를 해내셔야겠죠. 그렇다란 말은 이 정도를 절제를 다 해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절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스피노스 프로세서가 있을 수 있는 이 부위까지 다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CT를 찍고 어느 범위까지 종양이 침습되어 있고 어느 범위까지 수술할지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한테도 동의를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사실은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으로 저희가 이 근육들이 모두 절제를 했을 때 목을 못 들 수도 있다는 설명도 조금 드렸고요. 그랬을 때 보호자분은 그냥 최대한 되는 데까지 한 층만 잘라내고 3cm 정도의 마진만 두고 수술한 후에 만약에 남는 부위가 있다라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양은 지금 길이가 5cm인데요. 외과 원장님께서 이제 3cm의 마진을 더 두고 절제를 해주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종양이 남아 붙어 있는 한 층의 근육층까지 더 수술 절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 조직 검사 보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르코마로 진단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컴플릿 마진, 클린 마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딥 마진이 0.3mm로 굉장히 내로 클로즈 마진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제 일부분에서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팔리에이티브로 레디에이션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 모든 부위를 이 양옆이든 안쪽이든 모든 부위를 다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들에서만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은 부위에서는 인필트레이션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종양들은 이런 네로우 마진 나왔을 때는 반드시 추가 치료를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술 후 2에서 3주 정도 지났을 때 바로 레디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T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랜을 짜고 레디에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위에서 이렇게 넓은 부위에 레디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조금 높은 고설량을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회를 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4주차 때 피부가 좀 검게 탈색하고 그리고 이제 털도 조금씩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 환자는 계속 리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이 영상은 수술 전 영상이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그리고 계속 이후에 리책을 했을 때도 재발 없이 잘 있었고요. 이 부위는 이제 수술 후에 남아있는 그래뉼로마나 어떤 인플라메이토리 어떤 리액션들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31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쿠트 사이드 이펙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레디에이션 때문에 이렇게 탈색이 됐다가 털도 초반에 많이 빠지고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기 시작하면 다시 피부 색깔도 돌아오고 그리고 털도 다시 이렇게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병원에서 등 쪽에 종괴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병원에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이제 좀 빠르게 자라는 것 같아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조직 검사에서는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르코마 의심이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진은 인컴플릿 마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병원에서 좀 빠르게 수술 후에 인컴플릿 마진을 진단을 받고 바로 저희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이 지금 등 쪽에 수술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널 리젝션이죠. 그래서 종양이 있는 부위를 최대한 마진에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부위도 있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사실은 한 개 또는 두 개 층까지 모두 절제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왜 두 번째 재수술을 했을 때 예후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종양이 있을 때는 종양이 있고 난 다음에 3cm에서 5cm까지 이렇게 더 넓게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첫 번째 만약에 수술을 마지날을 하고 봉합을 했을 때는 그 이상의 다시 두 번째 절제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넓은 부위를. 그리고 저희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남아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줄 때 조금 더 넓게 잘 절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부위가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이 3D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피부 위쪽 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이제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는 부위에서 2cm에서 3cm 마진을 두고 이제 절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수술만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5cm 정도 더 절제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레디에이션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3cm 마진을 더 주고 절제를 하고 그리고 깊이 한 개의 근육층까지 더 절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톨로지 상에서도 이제 메센키말셀 유리의 sar코마가 의심이 됐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도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코마가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두 번 수술 이후에
이제 혹시 남아있는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두 개 층을 다 절제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진 역시도 이 환자 역시 이제 네로우 마진이었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은 근육층 한 개 드러내고 그리고 일부 스피러스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다 뜯어낸 것이 확인이 되죠. 하지만 이 부위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디에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컴플릿 마진이 나왔고 네로우 마진이기 때문에 DRT 개념으로 20번을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이제 팔리에이티브 개념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설량으로 4회 정도, 그러니까 4번 정도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디에이션을 쏘고 지금 최근입니다. 며칠 전에 오셨었는데 14개월 차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부작용 없이 이제 잘 지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저희가 영상 재평가를 했을 때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는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코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조금 요약해 보자면은 일단 종양에서는 악성 종양의 특징이 이제 인베이전이 잘 되고 전이가 잘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방사능 치료, 항암 치료가 같이 동반돼야지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사능 치료 과정은 일반적으로 보호자분 상담을 통해서 방사능 치료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을 할지 횟수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CT를 찍고 그 CT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플랜을 짜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리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펠라인 인젝션 사이사코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그레시브하고 로컬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할 때 먼저 완전 절제 개념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완전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위들이 많기 때문에 남는 부위는 방사능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를 동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완전 절제 개념의 치료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개월 미만의 서바이벌 타임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완전 치료적인 접근으로 들어간다라면은 이제 3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서바이벌 타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최대한 바이옵시 할 때 좀 넓게 바이옵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넓게 바이옵시 하는 건 사실 수술이죠. 그래서 바이옵시 할 때는 사실 종양 부분만 일부분만 떼서 바이옵시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수술적으로 접근할 거면은 마진을 넓게 두고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방사능 치료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선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렇게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는 부분별로 종양마다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기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에 이렇게 자주 만나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런 암센터나 경상대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